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재앙이 옵니다.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치로 오른 상황이라서 추락하기 시작하면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고 추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 미국의 대폭락보다 일본의 30년간 장기간 추락보다 더 혹독할 수 있으며 예고하지 않고 폭락장이 오기 때문에 빨리 피하십시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대재앙 피하십시오. 지금 영끌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다주택자분들이든 전세를 끼고 투자한 분들, 이 사다리 타고 상투장에 잡으신 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전국 아파트가 붕괴 최소 50%.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뭐 60, 70% 떨어진 곳들도 많았죠. 2013년에. 그런데 그때는 다 뛴 게 아니었어요. 소형은 비교적 들뛰었고 지방도 들뛰었었는데 주로 중대형 이런 것들 위주로 뛰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경기도든 외곽이든 중앙이든 다 뛰었습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뭐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정말로 많이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데이터상 강남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비싼 게 많이 빠집니다. 자, 보세요. 강남 최고가 7억입니다. 7억에서 22억으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3배째죠,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 22억이 만약 나중에 바닥장에 떨어진다면 반토막은 기정사실 같은데요. 11억으로. 이거 여러분들 22억짜리가 단 3, 4개월 만에 하락했을 때도 막 15억, 17억, 18억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라든가 엘리트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2년에서 5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빠지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7억이 22억으로 가는데 22억이 7억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울 고가 아파트 4.5억짜리가 11억이나 됐네요. 지금 이제 평균 가격이 11억이에요. 얘가 반토막 난다면 정확하게 5.5억이겠죠. 자, 이것은 그렇게나 많이 빠질까요? 글쎄요. 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4.5억으로. 자, 이제 경기도 중위가격은 3억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7억까지 다 치고 올라왔어요. 특히 2020년, 21년에. 그러면 얘가 반토막 나면 3.5억인데 자, 3억으로 다시 원상복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역시 중저가 아파트 이제 2억이 주로 4억으로 많이 뛰었는데 다 더블씩 뛰었죠. 그럼 얘가 폭락하게 되면 50% 3억으로 추락합니다. 물론 이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2억으로까지. 부동산 폭락 후에 지역별로 차등적 반등한다는 게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과거에는 폭등하면 폭락하고 폭등하면 폭락하고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강남하고 서울도 좀 중심부 위주로 많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도 좀 강남 성향이 강한 곳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버블 세븐 뭐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잘 보세요. 서울, 경기도, 광역시, 지방 다 뛰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는 무조건 우상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 싼 곳들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회복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수도권 이제 2021년, 22년 내년 대선까지는 아마 최소 폭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지방도 올라갈 겁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아무튼 올라갈 거예요. 상승 요인이 계속 지속되고 너무 많아요. 하반기 폭등 반복. 과거에 하반기 여름만 되면 폭등했잖아요.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가 또 없어지지 않고 올해는 계속 지속. 금리 인상을 하고 정책을 하는 게 변수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가격이 반대로 폭락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년은 뛰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2022년부터 좀 약간 늦게 잡아도 22년 말 뭐 이렇게는 크게 떨어질 텐데 전국 아파트가 폭락하고 특히 비싼 아파트는 대폭락. 3대 악재가 이제 출현하죠. 바로 공급 물량 거의 200만 채죠. 다주택 매물 거의 800만 채.
합쳐서 1,000만 채, 2,000만 채. 이 인구 급감. 인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2022년에서 2026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또 올라갈 날이 돌아옵니다. 뭐 꼭 연도를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어요. 변수가 있으니까. 대략 뭐 26년이든 7년이든 8년이든 이제 올라가겠죠.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지방은 반등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서울은 그래도 초강세. 초강세라고 해서 이번처럼 많이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너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품이 심하니까. 서울도 신고가를 찍는 곳이 있고 보합에서 끝나는 게 있고 신고가도 못 찍고 회복도 못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들보다는 어떤 희소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고가 찍는 곳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수도권 중심 부분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커요. 즉 강남 성향이 강한 그 일대하고 또 서울하고 붙어있는 곳 이런 곳들. 그런데 외곽 이제 수도권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지방 광역시 비싼 것들 얘들은 아예 회복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30억짜리가 15억으로 떨어져갖고 뭐 50억을 가는 게 아니라 30억짜리가 15억으로 떨어져서 뭐 17억 18억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일본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금 집값 버블과 아까 물량 폭탄이나 뭐 인구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하락했을 때 그 모습이 미국의 버블 있죠.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닮은 꼴이 더 많으니까요. 보자고요. 일본 부동산 버블하고 우리나라 버블. 일본은 부동산 프라자 합의 버블 8년 대충 한 1984년이지 1991년. 자, 91년 프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 8년 동안 아무튼 거품이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버블이 더 확대됐는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이네요. 거의 뭐 짜맞추기 싫어도 이게 비슷해요. 물론 내년까지 뛰어버리면 이제 9년째겠지만. 자, 일본 부채 GDP 대비 300%를 이때 초과했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300%에 육박합니다. GDP의 3배 이상의 법이. 그런데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106점이에요. 거의 합쳐가지고 275%의 부채 비율이고 여기는 300%니까 약간 일본이 많은데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또 기업이 문제가 됐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적다고 할 수 없어요. 버블이. 그리고 상업지 341% 폭등, 주택지는 250%인데 이 주택지에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하나의 동인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서울 집값 250% 폭등으로 똑같습니다. 주택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마 스타트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 일본은 부동산 80% 잃어버린 25년, 크게 보면 30년간 장기 침체를 거뒀고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아마 일본을 따라가게 되면 똑같이 8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장기 폭락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본을 무조건 닮아간다가 아니라 흡사하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자, 이제 연끌 3가지 위험, 집값 폭락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자, 특히 이런 분들은 좀 신경을 항상 써야 돼요. 뭐 지금 팔라는 거 아닙니다. 당장 뭐 오늘 내일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급작스럽게 와요. 매매가 안 되는 것도 갑자기 안 돼요. 오늘 안 됐는데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 갑자기 안 되더니 1년 가버리고 3년 가고 5년 가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냥 5억짜리가 1,000만 원 이렇게 빠지면 그나마 팔겠는데 갑자기 거래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1억이 떨어져 있고 2억이 떨어져 있어. 근데 어떻게 팔겠어요? 10억짜리가 갑자기 2억이 떨어졌는데 손해봤는데 사람 심리가 안 팔리죠. 자, 아무튼 다주택자, 빚투자, 영끌이라고 하죠. 갭투자 조심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수가 많을수록 또는 비싼 걸 많이 갖고 있을수록 지금의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일수록 가장 심각해요. 지금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가 많거나 비싼 부동산 그리고 폭락 엄청난 손실 파산 경매 자본금 대비 빚투자는 자본금 대비 40% 이상 빚투자 또 금액이
뭐 비율은 적을지 몰라도 금액 자체가 큰 거, 뭐 5억, 10억 이렇게 원금, 이자, 상환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 금리 인상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산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개인 회생을 한다든가. 비싼 부동산 하락 시에 원금 탕진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비싼 부동산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갭 투자가 더 위험해요. 비 투자보다. 갭 투자가. 여러분들 갭 투자가 안전한 줄 알아요. 비 투자는 빚만 갚으면 돼요. 그러면 파산 안 당해요. 갭 투자는 뭐 갚을 게 없어요. 그냥 전세값 떨어져 갖고 돈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10억짜리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한 7억이나 6억이다. 그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가 3, 4억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2, 3억이 없으면 방법 없잖아요. 파산당하는 길밖에. 그거 대출도 안 해줘요. 보자고요. 자본금 대비 40% 이상 갭 투자 다 위험하고, 집값 폭락, 전세 하락 시에 경매당할 수 있습니다. 비싼 부동산 하락 시에 원금 탕진. 뭐 좀 그냥 뭐 1억, 2억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가 아파트, 비싼 것들 또는 본인에 비해서 좀 과도한 것들. 지금 대출 받거나 갭 투자하면 이런 순서를 받겠죠. 대출 받았다. 현재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있다. 자본 4억, 대출 6억. 대출만 6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이 60%. 자, 하락장 부동산 시세 6억. 자, 그러면 4억 손실. 엄청나네요, 진짜로. 자, 만약에 대출을 40% 받으면 4억이 떨어지면 자본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60% 받으면 20%는 이제 60% 받게 되면 좀 적어야겠죠? 자, 어찌됐거나 자본금을 탕진했네요. 4억 손실하니까 빚이 60%니까 원금 탕진해서 이자, 원금 부담이 계속해 나가야 돼요. 집값 폭락, 경제 위기의 어떤 파탄. 직장이 안전하고 계속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문제 안 돼요. 빚 나중에 언젠가는 갚고 또 이제 올라가니까. 뭐 회복을 할지, 신고가를 찍을지 또는 회복을 못 할지는 가봐야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아마 물려본 사람들이 거의 3, 40%가 넘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에요. 알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갭 투자. 현재 부동산 시세가 10억이에요. 자, 자본금은 4억인데 전세 6억을 끼고 전세도 빚입니다. 60%. 하락장에 시세가 6억이면 자기 자본금 4억 했던 거 다 손실됐죠. 그럼 이제 전세 낀 거 6억만 남은 거야. 자본금 빵원. 원금 탕진. 전세 만기 이제 부담이 되네요. 돌아오네요. 자, 집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에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전세값이 6억일지 몰라도 하락하게 되면 전세값이 4억으로 떨어지면서 그 2억이 없어갖고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40%밖에 집값이 안 빠진 걸로 한 거지 기본 50%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10억짜리는. 자, 이제 2021년 수도권 상승률이, 근데 지금 거품으로 막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21년 현재 왜 올라가느냐? 그럼 하락 변수는 뭐가 있느냐? 지금 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실종됐어요. 집값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예 대책도 안 내놓고 있어. 다주택자는 또 버티게 하고 있어요. 왜? 양도세만 드립다 세고 보유세는 형편없으니까. 저금리는 또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말만 뭐 금리 인상 한다 이주열이 쇼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잠잠하지 않고 있네요. 유동자금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토지보상금도 막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 자, 하락 변수 첫 번째,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집값을 막 잡기 위해서 별짓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집값 사이클상 지금 위험할 때예요. 사이클상 하락 때. 자, 대통령 선거 코앞이죠. 자, 금리 인상이 따다당 치고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 가뜩이나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매물이 막 쌓이고 있어요. 그게 하루 정도라면 다행이겠지만 이틀, 3일, 4일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자, 이제 집값 올라도 매입을 왜 신중을 해야 하느냐? 뭐 싼 거야 그렇다고 하고 제가 막 싼 걸 뭐라고 안 합니다. 물론 싼 것도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좀 그렇지만 비교적 중간가 이상부터 비싼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올라도 조심해야 할 게 비과세가 어렵다. 뭔 말이냐? 결국 폭락을 경험할 거예요.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상승장 매도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도세 폭탄.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 실거주를 안 하면 50%. 이건 지금 양도세고요. 취득세하고 복비 합치면 10%씩을 더해보세요. 결국 2년 이내에 팔아갖고 망하는 거야.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 거꾸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누가 그 봐줍니까? 손해본 만큼 그대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2년 동안 뛴다는 보장이 없어요. 잔금 기준이니까 2년 3개월이죠. 2년 3개월 동안 올라가야, 그것도 실거주를 해야 세금 없이 내가 딱 버는 건데 그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이 폭등했어. 거품으로.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폭등 후에는 폭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폭락을 하게 되면 내 것도 하락을 해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우상향인데 지금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세가 제일 비싸고 앞으로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본 따라간다면 30년 동안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비율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대출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금융 부채가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전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자, 집값 하락 정책을 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왜? 거품이 심하니까. 주택수별 최선의 매매 전략은 뭐냐? 자, 무주택자 청약으로 올인하는 게 일단 가장 좋아요. 무주택자는. 가점이 낮아도요, 릴레이시 청약하고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2, 3년 후에 당첨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2, 30점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예전에 자, 2기 신도시 유례 미사도요 20점 갖고 됐고요. 안 되면 이제 분양권 잡을 수도 있고 미분양 잡을 수도 있어요.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그 시점이 그때가 오냐고요? 옵니다. 아, 집값 떨어지는데 얘들이 뭐 미분양 안 되고 배겨요? 아니면 피점 붙었어도 분양권 잡으면 되죠. 다 실거주 폐지되고 전매 제한 폐지되니까. 1주택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자본금에 맞게 매입하세요. 매입하더라도, 지금 매입하더라도 자본금으로 내 집 마련이면 판단을 한번 해봐요. 하지만 무리하거나 아파트가 아닌 걸 잡거나 갭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주택자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황금성이 있고 아파트 실거주, 아무리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냥 끌고 가도 돼요. 하락장에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면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갈아타기. 황금성, 근데 이런 건 갈아타야 돼. 황금성 잘 안 팔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 좀 갈아타세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로. 그 다음에 폭락장 이 바닥에 반드시 갈아타야 돼요. 그때 안 갈아타면 안 되겠죠. 다주택자들이 좀 운신의 폭이 좁은데 계속 보유하는 경우, 지금 임대주택 사업 말소가 아직 안 됐거나 양도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상승장이니까 굳이 지금 당장 팔 필요 없어요. 좀 더 끌고 가세요. 근데 폭락장에는 손실 보면 양도세, 중과세보다 세니까 폭락장이 오기 전에 봐가지고 흐름 보다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분 매도,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빨리 파세요. 자, 오피스텔이나 또는 아파트도 나올로나 이런 것들 이미 차익을 거뒀으면 뭐 중과세까지 아니라면 던지라고요. 근데 양도세가 너무 세. 그러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도 방법이 없다고 봐요. 중과세가 만약 혹시 사라졌다. 하락을 해서 사라지든 아니면 정부가 봐주든 그러면 이거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버티지 말고. 자, 그다음에 앞으로 1, 2년간 오를 부동산 좀 찍어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강남 외곽에 중소형 저가 아파트들이 뛸 겁니다. 15억 미만, 강남의 평균이 20억, 2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5억이나 12억 미만짜리들 꽤 있어요. 소형들. 얘들이 뛸 거예요. 서울도 외곽이 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중소형 저가 아파트, 굳이 금액을 따지면 8억 미만 아파트들이 더 많이 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중소형 저가 아파트,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이죠. 5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더 뛸 거고, 광역시 외곽, 저평가, 다 외곽 저평가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중심부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3억 미만.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이제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들, 1억 미만 또는 1억에서 2억, 이 중저가 아파트. 자, 부동산 대재앙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돈이 이게 뇌같이 이렇게 접어놨네요. 앞으로 이제 생각하고 움직이자고요. 즉각 거품에 취하여 하락을 잊고 살면 언젠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고 언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만 과거에 이미 경험했다시피 막상 부동산 심리가 갑자기 꺾여버리면 그날로부터 수년간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